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 하나. 고상만의 수사반장. 김은중이의 그런 살인사건, 저는 살인사건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사망사건이 모티브가 돼서 남가북의 병사들이 그런 왔다 갔다 하면서 우정을 나눈다는 그런 곳에서부터 시작된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이 영화화된 게 JSA인데 그 영화에서는 상당 부분이 원작과는 달라진 부분이 있었죠. 이것을 원작에 충실하게 재현한 뮤지컬 JSA 얼마 전에 끝났습니다. 고 반장님, 네, 뮤지컬 JSA를 보신 적이 있나요? 예, 당연히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저는 거기 주연 배우 중에 한 명이 예. 저랑 같이 듀엣으로 활동하고 있는 예. 인기 가수의 이정열. 아, 예. 이정열 씨가 이렇게 참여를 했는데 예. 그래서 한번 갔어요. 예. 모두 남자 배우만 나오는 겁니다. 예. 여자 배우가 단 한 명도 안 나오고. 예. 군대 영화니까 그런가 보죠. 예. 그리고 이영애 씨가 맡았던 역할이 원래 남자 역할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금년에 지금 뮤지컬 대상 후보들이 발표됐는데 거기 주요한 그런 나무 주연상, 조연상, 또 작품상 등등등 주요 부문에 모두 노미네이트 됐어요. 그래서 매우 좀 기대가 큽니다. 예. 거기서 보면 JSA 내용에는 빠져 있는 그 중립국 감독관 역으로 나왔던 이영애 씨가 맡았던 역할. 예. 그분 자체도 그 원래 남자지만 그 부자 간의 그런 전쟁을 전후한 그런 그 아픔, 상처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되고 있어요. 뮤지컬에서는 원작에는 들어 있었지만 영화에는 빠져 있는. 예. 자, 지난주에 바로 그 국전 특조단, 특조단이 어떻게 특별한 권능을 가지고 조사를 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특별한 권능을 가지고 조사를 사사건건 방해하고 자문위원단을 무력화시켰는가 나중에 울먹이면서까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이제 특조단에 의해서 저희가 그 법의학적 공개 토론회 장소에서 이제 자문위원직 사퇴를 선언하면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할 때 군인들에 의해서 이제 강제로 끌려 나갔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끌려 나가고 난 이후에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특조단이 주도하는 그 법의학적 공개 토론회에서 끌려 나간 후에 진행된 그 자리에서 김은중이는 다시 자살로 이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방식이 그 굉장히 기상천외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것이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당시 이제 타살 소견을 갖고 있었던 노효수 박사는 김은중이가 자살일 수 없는 지난번 두 번째 방송 때 제가 말씀드렸던 11가지 근거를 제시하면서 과학적인 결론을 이제 제시해서 나머지 7명은 소수의 이제 예외적 상황에 따라 이것이 자살일 수 있다라는 식의 주장을 하는 것에 맞서서 이제 싸웠던 거죠. 그렇게 몇 시간 동안 이제 서로 팽팽히 맞서고 7명이 집단적으로 이 조직된 힘에 의해서 이제 한 사람을 굴복시키려고 한 건데 이게 이제 워낙 이제 터무니없는 그 예외적 상황을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니까 노효수 박사하고 계속 팽팽히 맞섰더니 이거를 어떤 식으로 정리를 했냐면 당시에 이 사회를 보던 사람이 서울지검의 검사였습니다. 서울지검 현직 검사가 이제 앉아있는 8명에게 한 사람씩 이제 물어봐요. 자, 그러면 이제 굉장히 팽팽하니까 이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당신은 어떤 의견을 갖고 있습니까? 김은중이는 자살입니까? 타살입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렇게 물어보니까 원래 처음부터 국방부 특조단이 구성할 때부터 이미 그들이
자살이라고 하는 소견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네. 전부 다 저는 자살입니다. 저는 자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자살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7명이 다 자살이라고 얘기하고 네. 그리고 노효수 박사만 타살적 소견을 밝히게 되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7대1이라고 하는 이런 그 기상천외한 방식의 그 거수 형태로 네. 결론을 딱 내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당시 노효수 박사가 마지막으로 하신 항변이 이제 지금까지도 굉장히 가슴 아프게 이제 남아 있는데 노효수 박사 당시 마지막으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그 서울지검 이제 검사가 이렇게 7명은 자살이라고 했고 그리고 노효수 박사 혼자만 이제 타살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자, 그러면 노효수 박사님 지금 상태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아직도 여전히 타살 소견을 갖고 있느냐? 그걸 굽힐 수 없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노효수 박사가 그 상황에서 어처구니 없어 하면서 몇 초간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사람들을 쳐다봐요. 그러다가 한 말이 뭐라고 했냐면 자, 토론석상에서 저는 11가지 이유를 들어 김은중이가 사인이 자살이 아닌 타살일 가능성에 대해서 주장해 왔습니다. 확률상 더 많은 11가지 타살 주장에 대해 나는 말했는데 다른 이들은 반면 모두 극히 아주 예외적인 소수의 주장을 내세워 자살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전혀 이해할 수가 없다. 네. 내가 지금 이 토론회에서 제시한 모든 교과서와 참고자료 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유욕주 법의학자로서 해왔던 권총 살인 사망 사건에 대한 모든 결론 이런 게 다 틀렸다는 말이냐. 네. 11가지 중에서 이게 이제 중요한 말씀이에요. 노효수 박사 얘기 중에. 그래 좋다. 그 예외적 상황이 있을 수 있다. 97, 8%는 권총이 다 50cm 이내에 떨어지는데 그거 넘어간 거 2, 3% 예외 조항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뭐 예를 들어 권총에 뭐 사익과 사출구 부분, 밀접사, 근접사 부분 이런 것들이 다 예외적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그게 어떻게 내가 내세운 11가지 모두가 전부 다 예외적 상황으로만 다 묶어갖고 그것이 자살일 수 있겠냐. 11가지 중에 한두 가지는 예외일 수 있을 수도 있지만 네. 11가지가 전부 다 예외 상황이라고 주장하면서 7명이 자살이라고 하는 것 이거는 도대체 말이 될 수 없는 얘기다. 네. 따라서 언젠가는 반드시 이 진실이 나는 밝혀질 것이라고 확실히 믿는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군요.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했더니 어처구니 없게 그 서울지검 검사가 하는 말이 그러시면 타살 소견을 굽히시는 거냐라고 또 묻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한데 이런 상황에서도 끝내 자살이라고 한다면 나로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 집단이라고 하는 서울지검의 소속 검사가 그러면은 이제 할 말이 없으시면 타살 소견을 접으시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정말 많은 사람 그 현장에서 그걸 지켜보면서 야 이게 이렇게까지 진짜 저급한 수준으로 논의가 돼도 좋은가? 네. 이런 이제 얘기가 있었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결국은 법의학적 공개 토론회가 엉망인 상태로 끝이 났는데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한테 알려지지 못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어떤 부분이냐면요. 사인 결론, 지금처럼 7대1 뭐 이런 거수 형태로 결정 내린 사인 과정도 정말 경악스럽지만 유족이 사실은 김은중이의 아버지 어머니 유족이 경악한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현장에 1월 14일 날 그 법의학적 공개 토론회에 가서 거기서 국방부 특조단이 처음으로 이제 저희한테 누구누구가 거기에 온 건지를 이제 저희들도 거기서 안 거거든요. 네, 사전에 전혀 사전에 일체 어떤 자료를 주질 않았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유족이 거기서 딱 보더니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저기에 앉아 있지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길래 왜 그러시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자, 여기까지. 예. 예. 이럴 때 이제 쓰라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 당일에
이래서야 이제 유족이 처음에 알았는데 누구냐면요. 뭐냐면 바로 특조단이 네. 당시에 국내 법의학자 중에서, 그러니까 법의학 관련자 중에서 자기네들이 7명을 조직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네. 유족 쪽에서는 이제 노효수 박사 1명을 했고, 네. 그런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특조단에서 초청한 사람 중에 재미 법의학자가 1명 더 있었어요. 자, 보충 설명을 하자면, 모두 7명이 됐던 8명이 됐던 그 중에 권총을 주로 사용한 그런 살인사건이나 자살사건에 미국 쪽의 법의학자는 단 1명이었는데. 노효수 박사. 나머지는, 그것이 1이고, 나머지 7명 중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 물론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특조단에서는 권총 사건을 다뤄보지 못했잖아요. 우리나라 네네. 국내 법의학자들이. 네. 그러니까 이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특조단이 비밀리에 재미 법의학자를 우리 몰래 1명을 더 초청한 거예요. 그 사람이 권총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는 겁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사람도 미국에서 노효수 박사와 똑같이 권총 실험, 그러니까 권총으로 사망한 그 사람들의 부검을 많이 해본 사람인데, 네. 이 사람도 똑같이 이제 노효수 박사하고 똑같은 노아무개 법의학자였어요. 그렇군요. 예. 근데 이 사람이 거기를 딱 와서 앉아 있는 거를 보고 너무 유족이 깜짝 놀란 거예요. 뭔 일이 있었길래 왜 그렇습니까? 깜짝 놀랐냐? 예. 사실은 처음에 98년도 9월 달에 이제 처음 노효수 박사가 9월 3일 날 한국에 들어와서 지난 시간 두 번째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두 11가지의 법의학적 의견을 통해 김은중이가 타살되었음을 증명을 하니까 국방부 측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 사람만 더 좀 전문가를 좀 모셔줄 수 있냐라고 유족한테 요구를 한 거예요. 그래요? 노효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고는 이게 그런 것 같긴 한데 그 사람 1명 얘기 가지고만 이걸 결론 내릴 수는 없지 않냐 우리가. 그러니 혹시 그런 주장을 갖고 있는 또 다른 누가 있는지를 좀 확인해 달라 이런 요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또 뉴욕에 사는 이모가 수소문을 해본 거예요. 뉴욕에 이제 미국에 사는 법의학자 중에 누가 또 있나. 그랬더니 다행히 노효수 박사와 같은 성을 가진 노아무개라고 하는 법의학자, 한국인 재미 법의학자 또 있는 걸 보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 집에 전화를 했대요. 본명을 밝힐 수는 없는 겁니까? 밝힐 수 있어요. 노영면 교수입니다. 노영면. 용면. 종면도 아니고 용면. 용면 교수였는데 이 사람이었는데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아무도 안 받더래요. 집이 비어있더래요, 첫날은. 그리고 나서 며칠 있다가 다시 이모가 전화를 그 집으로 했더니 그제서야 이제 노 교수가 전화를 받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여차저차해서 나는 한국에서 의문사한 김은중의 이모가 되는 사람인데 라고 얘기했더니 김은중이 사건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교수가. 그래서 저희 조카 사건을 아십니까? 했더니 내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그 건 때문에 어디 출장을 갔다 돌아온 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자기 깜짝 놀랐대요, 이모가.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좀 저희를 도와주실 수 있냐 그랬더니 제가 그거 도와드리겠습니다. 도와드리는데 돈을 얼마 정도 주실 수 있습니까? 자기가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놀라운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사건에 대해서 원하시는 대로 해드릴 수 있다. 자살이든 타살이든 원하시는 방식대로 자기가 해드릴 수 있는데 그러면 비용을 좀 주셔야 된다. 근데 실제로 이게 브로커나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거기는 변호사든 뭐든 상담을 하든 뭐라든 우리나라하고 다르게 비용을 주죠. 실제로 그 비용을 줘요. 그런데 이 사람은 처음부터 돈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해주시면 자기가 비용을 주면 원하는 결과대로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쵸. 그래서 이모도 이 얘기를 듣고 매우 실망을 했대요. 그리고 이런 사람한테는 이런 걸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다시 또 좀 확인하고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끊으려고 하니까 실망해서 끊으려고 하니까 노 교수가 하는 말이 잠깐만 이 전화도 이런 식으로 그냥 하면 안 된다. 나는 이게 1시간에 얼마씩이다. 그러니까 지금 그 액수를 제가 잃어버렸는데 얼마씩인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전화하시면 안 된다 해서 그 말에 완전히 정내미가 뚝 떨어져서 그냥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끊고 그리고 나서 잊어버린 사람인데 네. 바로 그 사람이 정부 국방부 특조단에서 자살 소견을 가진 미국 법의학자 자격으로 와 있었던 거예요. 자, 노용민도 아니고 노종면도 아닌 노용면이라고 하는 박사가 결국은 특조단에서 요구하는 대로 자살로 처리하기 위해서 고용이 되었다라고 보면 되겠군요. 그죠? 여하간 그 내용까지는 제가 알 수는 없는데 여하간 유족하고 그러한 사연이 있었던 사람이 와서 그렇군요. 거기에 그렇게 있었던 걸 보고 유족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이 와서 자살 소견으로 강하게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특조단은 그러니까 노여수 교수만이 전문가인 것처럼 주장했지만 자 봐라. 그래서 한국에는 권총 사건에 대해 경험이 없으니 능력이 안 된다고 했지만 똑같은 이런 사람을 데리고 와서 입증해본 결과 자살이라고 하니 틀리지 않지 않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근거가 된 거죠. 그래서 그렇군요. 정말 그 과정이 굉장히 비열한 그런 행위였는데 비열한 행위는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특조단이 사실은 이제 아마 지난 시간에 기억을 하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자문위원 하면서 양인목 특조단장하고 약속을 했던 게 노여수 교수가 한국에 귀국을 하면 네. 적어도 자문위원이었던 우리하고는 만날 수 있게 해주겠다고 네, 그렇게 네.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끝끝내 안성에 있는 어머니를 만나러 간다고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거짓말하고 이렇게 하면서 피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빼돌렸죠. 예. 네. 그래서 저희가 그때 왜 우리를 못 만나게 해주냐 그랬더니 당시에 양인목 특조단장이 뭐라고 했냐면 공정성을 위해서 당신네도 만나지 말고 나도 안 만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당시에. 네. 말은 좋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주장을 했으니까 적어도 그거는 사실이겠지 했는데 놀랍게도 그게 아니었습니다. 노여수 박사를 우리가 만나지 못했던 그날 밤에 사실은 양인목 특조단장이 노여수 박사를 불러서 몰래 만난 거예요. 그렇게 만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 노여수 박사가 당시에 한 얘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데요. 양인목 특조단장이 이 사건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얘기입니다. 양인목 단장이 노여수 박사에게 한 말이 이렇게 했답니다. 말씀을 잘해 주셔야 합니다. 노 박사님 한마디에 대한민국이 걸려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노여수 박사가 굉장히 큰 압박을 받았지만 그렇지만 자기는 양심에 때문에 그걸 따르진 않았다. 그런데 저희는 사실 요 정도가 단 줄 알았거든요. 네. 이것도 놀랍지만. 그런데 이날 이제 노여수 박사가 이 얘기를 듣고 그리고 토론에 가서 그 수치와 모멸적 상황을 다 겪은 거 아닙니까? 네. 완전히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조직적인 조작극을 다 보고 엄청난 상처를 받고 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는 반드시 이 진실이 드러날 거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떠났는데 그리고 나서 99년 3월 이 사건이 있고 난 약 석 달 후쯤에 당시 하경근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중앙대학교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당시 한나라당의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된 사람인데 네. 이분이 당시 국방부 국회 네네. 판문점 김은중이 사인 진상규명을 위한 소위원회 위원장을 하셨던 분인데 굉장히 열심히 하셨어요. 네. 이 일을. 네. 근데 이분이 이제 미국에 갈 일이 있어서 뉴욕에 갔다가 노여수 박사를 만난 거예요. 근데 그 만나서 노여수 박사로부터 그날 밤 우리 모르게 만났을 때 양인목 특조단장이 뭐라고 말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을 해줍니다. 이것이 이제 이후에 시사저널 정의상 기자를 통해 보도도 돼서 기사화도 됐는데 네. 당시 양인목 특조단장이 한 말이 이겁니다. 단순히 그냥 말을 잘해달라 이런 건 사실 그게 아니었고 김은중이 사인이 자살로 결론 내려져야 대한민국의 모든 것이 매끄럽게 넘어간다. 그러니 노 박사가 타살 소견을 접어달라고 요구했다는 겁니다.
완전히 특조단의 엉터리 수사였다. 자, 양인목 중장은 바로 김은중의 아버지인 김척 전 예비역 중장의 육사 2년 후배입니다. 2년 후배고 사건 초기에는 훈이라 그러면서 훈이는 내 아들 같은 애니까 그렇죠. 자기가 그 사인을 꼭 밝혀내겠다. 반드시 밝혀내겠다 했는데 그러면서 뭐 완전히 이놈들이 엉터리 수사했다라고 제 앞에서 그렇게 막 얘기를 했었던 사람이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자살로 처리해야 된다라고 법의학자에게 법의학적인 판단이 아닌 정치적 판단을 내리기를 강요했다는 거 아닙니까? 조작에 동참해달라고 요구한 거죠. 그렇죠. 예. 정말로 이 얘기를 듣고 엄청난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죠. 그런데 여하간 1월 14일 날 이렇게 이제 법의학적 공개 토론을 통해서 자살로 거수 투표를 통해서 확인이 됐지만 언론은 어떻게 했느냐.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국민 TV 같이 이런 방송이 있으니까 여기서 제가 지금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거죠. 네. 어디서 사실은 이런 얘기를 다 이렇게 나름대로 세세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언론은 당시에 이런 엉터리 같은 것도 그냥 조중동이요. 법의학적 공개 토론을 통해 전문가들은 김은중이가 자살한 것으로 판단하고 결론 내렸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끝났어요. 건조하게. 그렇죠. 네. 그렇게 하니까 진실을 알고 있는 우리는 완전히 미쳐버리는 거죠. 미쳐버리는 거. 네. 그런 상태에서 이 국방부의 쇼 앞에서 절망하던 그때 그런 안타까운 시간이 흘러가던 그 시점에 김은중이 사건에 있어서 다시 한번 반전이 이제 오게 됩니다. 다시 반전이 오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김은중이 사건 정말 드라마틱한 게 너무 많은데 네. 이 정도면 이제 우리가 다 한 거 아니냐 싶은데 다시 반전이 옵니다. 그 반전이 뭐였냐? 참 어머니의 사랑이 대단한 거예요. 네. 진짜 제가 지금까지 그 군에서 사망한 이 유족들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처참하게 숨진 아들의 사진. 네. 그걸 보면서 진실을 찾기 위해서 어머니 아버지가 정말 이렇게 집중하고 몰입하면서 손가락으로 짚어가면서 저한테 어떤 의문을 설명하고 이러는 걸 보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거든요. 지금 이제 세월호 사건에서도 아이들이 상당 시간 오랫동안 이제 이렇게 구조되지 못하고 이런 상태에서 많이 이제 상해했다고 하는데, 언론 보도를 보니까는 어떤 모습이든 다 내 눈에는 이쁜 꽃 한 송이라고 하는 그 부모님들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만큼 저도 공감할 수 없는 게 이 군에서 사망한 그 분들, 그 아들의 난민 보면 막 어머 놀래라 하면서 뭐 이렇게 할 텐데 네. 그거를 보면서 진실을 찾기 위해서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도 김은중이 어머니가 어느 날 저희가 처음에 들을 땐 좀 엉뚱한 주장을 하기 시작하세요. 뭐였냐면 김은중이의 이가 다 빠진 것 같다고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사진을 보니까. 예. 김은중이가 이제 숨진 채 발견돼서 쓰러져 있는데, 네. 근데 그 약간 벌려진 입에 이가 안 보인다. 예. 그게 이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또 그게 설마 이가 그럼 누가 다 뽑았겠냐. 네네네. 아니면 주먹으로 때렸으면 거기가 더 할 텐데 그런 건 없는데 근데 네네. 어머니가 끝까지 주장하는 거예요. 제발 이걸 확인해달라 해서 아이고, 뭐,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더 해볼 여지도 없는데, 어머님 한이나 풀어드리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국방부에다가 사진 원판 필름을 제출해달라고 네. 국회 하경근 의원실을 통해서 요구를 합니다. 네. 근데 국회가 제출해달라고 하는 날짜가 다 됐는데도 계속 제출을 안 해요. 아이고. 끝까지 안 줘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 아주 세게 한 거예요. 만약 오늘까지 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국방부 너희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했더니 그제서야 마지막 날 저녁 시간이 다 된 시각에 허겁지겁 네. 사진을 보내오는데 네. 원판 필름을 내줄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건 미국의 재산이니까 미 정보화사 포토가 찍은 거라 그건 못 주는데 네. 대신 거기서 인화한 이 칼라 사진을 보내드리겠다 하면서 보내온 거예요. 근데 거기 사진 약 150장 정도 분량의 사진 중에 약 7장만 따로 클립에 꽂힌 채 떨어져 있는 거예요. 따로 관리되고 있었다는 얘기군요. 7장만 따로 클립에 꽂힌 채 온 거예요. 150장 중에. 네. 그 7장의 사진에 우리가 몰랐던 새로운 증거가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네. 그게 바로 뭐였냐면 철모였습니다. 철모. 예. 김은중이가 사망한 현장은 그 판문점 241GP 3번 벙커에서 네네. 사망을 했는데 네.
3번 벙커에서 김은중이가 총에 맞아 숨진 채 쓰러지고 그리고 김은중이의 발끝으로부터 약 53cm 정도 떨어진 위치에 권총이 떨어져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권총 위에 그동안 우리가 봐왔던 우리나라 군 헌병대 그 사진에는 네. 권총이 하나 덜렁 떨어져 있는 것만 찍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싸워서 받아낸 그 사진에 그 권총 위에 권총을 덮고 있는 철모 사진이 찍혀 있는 거예요. 이게 7장 정도가 따로 클립돼서 우리한테 온 거예요. 그때 그 전까지 그러니까 현장에 철모가 놓여 있었다는 철모가 있었다는 걸 저희는 전혀 몰랐고 전혀 몰라는 상태. 누구한테도 들은 사실이 없죠. 자. 누구한테도 들은 사실이 없는데 그게 1년 2개월 만에 저희가 그 철모를 봤는데 이 철모가 뭘 의미하는 거냐? 네. 이겁니다. 김은중이가 만약에 사망을 했다면 그 권총을 썼죠. 네. 김은중이가 썼든 누군가가 썼든 쓰고 난 다음에 이 권총이 떨어진 겁니다. 네. 그 권총이 떨어진 후에 누군가가 그 권총 위에 철모를 놓은 거예요. 즉 사건 현장에는 누군가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또 있었다는 얘기군요. 누군가가 있지 않고서는 네. 만약에 김은중이는 당시에 모자를 쓰고 있었어요. 천모자. 군모. 천모자를 쓰고 사건 현장에는 그 탄약 박스 위에 김은중이의 천모자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아. 그런데 그러니까 국방부 그 헌병대 주장에 의하면 김은중이는 사건 현장에 들어가 자살을 하기 위해 쓰고 있던 천모자를 벗어서 놓고 장갑을 뺀 후 권총으로 빵 쏘고 그리고 사망했다요. 그런데 그게 아닌 거죠. 현장에는 천모자 김은중이께 하나가 중위 계급의 천모자가 하나 있었고 그리고 철모가 또 하나가 있었던 거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초소에서 근무를 쓸 때는 천모자, 즉 우리가 작업모라고 얘기도 하거나 또는 군모라고 얘기하는 그런 거를 쓰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무를 설 때는 철모를 쓰죠. 네. 그러나 평소에는 장교들 같은 경우에 그 초소에 들어가거나 순실하는 것이 아니고 평소에 돌아다닐 때는 모두 천으로 된 모자 쓰죠. 병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네. 그때 천모자를 썼는데 네. 그런데 철모가 왜 있었냐? 왜 사실은 그날 아침에 그 241 집회에 미 장성급들 VIP들이 그 현장을 방문하기로 돼 있었어요. 그 현장에 방문을 하기로 돼 있어서 그래가지고 이제 영관급 장교에서 장성으로 진급한 사람들이 241 집회를 방문하기로 돼 있어서 그날 아침에 모두가 다 철모를 쓰고 있었는데 그 VIP 방문이 취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철모를 이제 빼고 그리고 나서 천으로 된 모자를 쓰고 있었는데 김은중이도 네. 그래서 천으로 된 모자를 쓰고 있던 중에 사망을 한 거예요. 네. 따라서 현장에서 발견된 철모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사건 현장에서 누군가 권총을 썼고 그 권총 위에 철모를 쓴 누군가가 와서 그 철모 벗어놓고 밖으로 나간 거죠. 그렇죠. 우리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공개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언제를 D-Day로 잡았냐면은 99년 4월 14일로 잡은 겁니다. 99년 4월 14일 날 국방부 특조단이 네. 그동안 약 4개월 동안 조사했던 결과를 국회 국방위원회에다가 보고하기로 된 날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날 딱 보고를 하려고 그들이 이제 또다시 예를 들어 이제 저희가 98년도 11월 27일 날 군 검찰이 두 번째로 김은중이가 자살이라고 결론을 내린 날 북한을 넘나들었던 부소대장의 비밀을 폭로한 것처럼 중사 계급을 갖고 있었던. 예, 그 사람이 북한을 넘나들었다는 비밀을 폭로한 것처럼 4월 14일 날 또다시 이들이 자살로 결론을 내리게 되면 네. 현장에서 그동안 그들이 숨겨왔던 철모의 존재를 밝히겠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모든 준비를 다 맞춰놓고 있었어요. 그런데 4월 14일 날 국회에서 최종 보고 하기로 된 날 어째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아무도 몰라야 되는데 국방부 특조단 쪽이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예. 이 철모의 존재에 대해서 이상하다 어떻게 된 건가 했는데 추후에 아니라 다를까 알고 있었어요. 당시 하경근 의원이 분위기가 이상하다 싶어서 했는데 자 김은중이는 자살입니다라고 보고가 딱 하니까 그 다음에 그럼 내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라고 하면서 하경근 의원이 거기서 이제 멋지게 자 현장에 있는 철모 예. 존재 왜 알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럼 걔네가 우리 얘기하면 막 당황해야 되는데
예,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이번에 당황했죠. 어떻게 알고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그 얘기를 전날 입수해서 알게 됐고, 그래서 그걸 확인한 결과 그 철모는 미국 군의관 아리스데이가 김은중이가 사망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현장에 올라와 김은중이가 사망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쓰고 있던 철모를 벗어서 그래서 자기 등 뒤에다 내려놨는데 그것이 마침 김은중이가 쓰고 버려진 권총이에 놓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리스데이가 밖으로 나간 사이에 미 정보화사 포토가 들어와서 사진을 찍던 과정에 찍힌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당시 1월 달에 왔던 노여수 박사에게도 보여드렸고, 그리고 노여수 박사도 이것이 맞다. 아리스데이의 철모가 맞다 해서 문제 삼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잠깐만. 그래서 요거 한 번만. 이게 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요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된 건가, 이게 어떻게 알려지게 된 건가를 확인을 하려고 이제 했더니 이런 거예요. 그 전날, 그러니까 요 국방부 특조단에다가 이걸 보고하기 전날 사실은 하경근 의원실에서 한나라당의 당시 대표였던 이해창하고 정책위원장한테 이걸 사전 보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4월 14일 날 국회 국방위원회 보고하기 전날 4월 13일 날 자기네들끼리 내부에서는 내가 이거 한 건 했습니다 하고 보고를 하려고 했는데, 이 얘기를 다 들으면서 철모가 있었고 이것이 뭔가 문제가 많다. 그래서 내일 제기하려고 한다. 이 얘기를 듣고 정책위원장이 기자실로 내려왔는데 당시 동아일보 기자가 물어본 거예요. 혹시 요즘 뭐 없습니까? 했더니 무슨 보고 받았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그때 정책위원장이 동아일보 기자한테 철모 뭐가 있다고 그러대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들은 동아일보 기자가 국방부로 전화를 해서 철모 뭐가 있다는데 어떻게 된 거야. 이래서 이제 국방부가 알게 됐다. 이런 거죠. 이 내용이.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됐던 거였고, 근데 이제 이런 상태에서 이제 저희가 그 노여수 박사한테 이 사실을 알려줬다라고 하는 국방부의 이야기를 듣고 실제로 진짜 이게 사실인가 확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미국에 사는 노여수 박사에게 팩스를 보냈어요, 저희가. 팩스를 보내서 정말로 국방부 특조단으로부터 철모와 관련한 이야기를 듣고 사진을 본 사실이 있는지, 그래가지고 이제 보냈는데 생각보다 이 회신이 굉장히 빨리 도착을 한 거예요. 그 회신의 내용이 정말 우리를 흥분케 한 겁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돌아오는 회신 답변이 뭐냐면 이거였어요. 철모의 존재는 현장에 살인범이 있었고, 그 살인범이 김은중이의 머리를 때리기 위해 그 철모를 필시 사용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어떻게 본인이 그런 중요한 사진을 만약 특조단이 보여줬다면 이를 간과하거나 무시할 수 있었겠습니까? 본인은 그런 철모를 전혀 본 적이 없고 누구와도 논한 바 없습니다라는 내용으로 노여수 박사가 회신을 보내온 거죠. 이런 내용을 보고 굉장히 국방부 특조단이 거짓말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거죠. 정확하게. 그래서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방부 특조단에다가 왜 거짓말을 했느냐라고 우리가 따지니까 국방부 특조단의 답변은 하나였어요. 다른 내용이 없었어요. 뭐였냐? 국방부 특조단에서 나온 공식 답변은 이거에 대한 해명이 아니라 오늘로써 사실상 더 이상 조사는 없다. 끝이다. 그리고 나서 국방부 특조단은 해체됩니다. 그렇게 해체가 돼서 이 사건에 대해서 김은중이 사건에 대해서는 진실과 상관없이 막을 내리게 되는 거죠. 그것이 사건이 벌어지고 그리고 특조단이 구성이 된 그 다음의 일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그 철모의 존재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으면서 대비할 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철모가 들어있는 사진 7장만 발견하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면은 그것을 대비할 시간을 벌어준 거기도 하고요. 잼이
법의학자인 노효수 박사에게 미리 얘기했다고 합니다만 그것도 사실 무근으로 밝혀지는 상태에서 더 이상 의문을 갖지 말라고 특조단이 해체되었다. 네. 예, 양인묵 중장은 자 지금 궁금한 게 양인묵 중장의 그 다음의 행적 그리고 노효수 박사의 그 다음에 그 모습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요 개인적으로. 이제 양인묵 중장은 그 후에 이제 특조단장을 마치고 그리고 나서 승승장구했죠. 승승장구해서 전쟁기념관 관장으로도 가시고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이제 공식 직책을 맡으셨었는데 몇 년 전에 이제 암으로 사망하셨어요. 암으로 사망을 하셨는데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이런 겁니다. 이제 김은중이 이 사실을 제가 처음 알게 된 게 김은중이 아버지로부터 이제 처음 그 얘기를 들었어요. 김은중이 아버지하고 몇 년 전에 이제 같이 식사를 하는데 점심을 먹는 중간에 갑자기 아버님이 혹시 양인묵 중장 소식 들었어?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잘 모르는데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암으로 숨졌대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아니 아버님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라고 얘기했더니 하는 말이 육사도 동료 선후배들끼리는 육사 동기생이 전화를 줬대요. 육사 동기생이 전화를 줘서 양인묵이가 이렇게 됐다고.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자기 스스로에게 안도감을 느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무슨 말씀이세요? 했더니 사실은 국방부 특조단 단장할 때 자기한테 했던 말. 그건 이제 시사저널에도 또 정의상 기자가 기사로도 써서 공식적으로 나간 얘기이기도 한데 양인묵 단장이 그 조사하면서 나중에 처음에는 김은중이 사건에 대해서 열심히 뭔가 밝히고자 노력을 했는데 나중에 와서 입장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노효수 박사한테 타살 소견을 접어달라는 등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했던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했던 양인묵 중장이 나중에 가서 한 말이 뭐냐. 두고 봐라. 기자도 우리 쪽으로 만들고 시민단체도 우리 쪽으로 만들어서 결국 나중엔 김은중이의 엄마 아버지들만 외롭게 길거리에서 죽을 때까지 진상규명을 외치며 정말 비극적으로 불행하게 죽어가게 할 것이다. 두고 봐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그 얘기를 사실은 아버지는 듣고 나서 내색을 안 하셨는데 그날 그 점심시간에 저랑 밥 먹으면서 그 얘기를 하시면서 그 속내를 밝힌 게 사실은 자기는 살면서 그게 제일 두려웠대요. 네. 양인묵 단장이 자기한테 쏟아부었던 그 저주처럼 진짜 자기 부부가 진상규명을 밝히지도 못한 채 다들 외면받고 그리고 그들로부터 외면당한 상태에서 진상규명만 외치면서 비극적으로 그런 모습을 그에게 보일까봐. 그런데 양인묵 단장이 먼저 갔다고 하니까 적어도 그 사람한테 정말 그 저주처럼 그런 모습을 보이지는 않겠구나. 그런 차원에서 마음이 놓였다. 자,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참 슬픈 위안이기도 할 텐데 그렇게 자기의 선후배 위계질서가 강한 그런 사관학교의 2년 선배이면서 또 훈이를 자기 아들처럼 생각했다고 하면서 진상을 밝히겠다고 한 사람이 그런 저주를 퍼붓다는 얘기죠. 네, 그러나 그게 어떻게 보면 자신에게 돌아왔을 수도 있겠군요. 예. 글쎄 이미 이제 이 세상뿐이 아니니까 다른 얘기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 들고 있습니다, 형님. 네. 뭐냐면 과연 지금 그는 자기가 생전에 했던 그 일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갖고 있을까? 그렇군요. 어떤 마음, 정말 부끄럽지 않은지. 제 앞에서 이제 양인묵 중장하고 같이 제가 식사도 하면서 자기 자녀에 대한 자랑하는 얘기도 여러 가지 얘기도 듣고 했는데 그렇게 자기 자식, 자기 아이는 사랑하면서 남의 아이라고 해서 남의 고통에 대해서는 그렇게 외면할 수 있는 것, 그게 과연 옳은 군인 정신인지, 그것이 그분이 자랑하는 육사 화랑 정신인지, 이런 생각도 여러 가지가 들었고요. 여하간 이런 상태에서 또 이야기하면 이제 국방부 특조단은 그렇게 해서 막을 내렸지만 저는 끝낼 수 없었죠. 우리는 끝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날 국회에서 그런 거짓된 발표 내용을 보면서 너무 마음에 상처를 받았고 그래서 제가 여의도에서 명동 제 사무실까지 걸어서 오면서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도대체 이제 어떻게 할 건가?
그때 제가 든 생각이 이런 거였어요. 김은중이 사건과 관련해서 제가 다시 이날 좌절했다가 용기를 얻은 게 뭐였냐면 이런 거였습니다. 그 현장에 돌아왔는데 신문을 딱 보니까 꽤 우리가 믿는 신문이라고 하는 조중동이 아니고 믿는 신문이라고 하는 그 신문에 뭐라고 보도가 나왔냐면 그 철모의 사건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고 이것에 대해서 국방부는 이 철모가 미 정부 하사 포토의 철모다라고 이제 발표했다라면서 기사가 나간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아니죠. 그거는 아니었어요. 왜냐? 국방부도 얘기한 건 미 군의관 아리스데이의 철모라고 그렇죠. 그랬지. 예. 포토화사의 철모라고는 얘기를 안 했거든요. 사진병의 그 철모가 아니고 그쵸. 군의관의 그렇죠. 미 군의관 아리스의 철모다라고 발표했는데 이 신문은 오보를 낸 거예요. 미 정부화사 포토의 철모라고 밝혔다. 그래서 사실은 그때 굉장히 낙담했잖아요. 아무리 해도 진실을 밝혀주지 않으니 낙담했는데 그래도 이거는 잘못된 거니 그래도 할까 말까다 전화를 했어요. 그 기자하고 통화를 했어요. 네네. 그래서 기자한테 얘기했어요. 죄송하지만 이거는 틀린 거다. 잘못된 거니 미 정부화사 포토라고 얘기하지 않았다. 국방부는. 이것도 거짓말이지만 미 군의관 아리스 거라고 하니 것이라고 얘기했으니 이거는 고쳐달라라고 얘기했어요. 거기서 제가 또 여린 가슴이라 그러는데 또 제가 상처를 받았는데 무언 상처를 받고 했냐면 이거요. 그 기자가 하는 말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유 이제 그만하시죠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그래서 뭘 그만합니까? 아니 그게 아리스의 거든 포토의 것이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다고 죽은 김훈이 다시 살아옵니까? 그만하시죠 이러는 거예요. 그 기자가. 예. 기자라는 사람이. 그렇죠. 예. 그 기자가. 그 조중동 아닌 믿는다는 기자가. 히읗 신문입니까? 예.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근데 하여간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가 생각한 게 이거였어요. 아, 야, 이거구나. 내가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되겠구나. 오히려 이 생각했어요. 그래. 그 기자가 말한 것처럼 그것이 누구의 것인듯 그런다고 해서 죽은 김훈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김은중이의 부모님도 아는 내용이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이것을 그대로 놔두면 진실이 아닌 거짓을 그대로 놔두면 제2, 제3의 또 다른 김훈이 죽는다. 그리고 그렇게 죽은 김훈은 누구도 다시 막지 못한다. 그래서 이 사건 끝까지 한번 파헤쳐보자. 이런 결심을 다시 붙이게 된 날인데 이 다음 날부터 그래서 뭘 했느냐. 그동안 제가 사실은 만나지 않았던 사람들을 이제 만나기 시작을 합니다. 99년 4월 14일 국방부 특조단이 이것을 자살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 현장에서 발견된 철모는 아무 의미가 없으며 미 군의관 아리스데이의 것이라고 하는데 이게 정말 사실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그 다음 날부터 누굴 만났냐면 바로 미 군의관 아리스데이와 바로 사건이 일어난 그 시각에 함께 앰뷸런스를 타고 현장으로 갔던 위생병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사람은 제대를 하고 당시 연세대학교에 복학을 했더라고요. 아, 위생병은 그 한국 군인이었군요. 그렇죠. 우리나라 의무 복무를 위해 군대를 간 한국 군인이 그 위생병으로 미군 군의관하고 같이 일을 했었고 그리고 당시에 김은중이가 사망해서 발견된 241 GP 3번 벙커 앞에 비상이 울리고 난 후에 비상이 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벙커 앞을 지키고 섰던 그 경비병 이 두 사람을 만나서 두 가지를 확인하려고 했어요. 첫째 한 가지. 당시 미 군의관 아리스데이는 정말 철모를 쓰고 갔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사건이 발생한 바로 그 시각 그 현장에 누가 왔으며 누가 순서대로 와서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한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서 만난 겁니다. 이 부분이 명료해지면서 이 사건에 대한 진실이 확실하게 저한테 확신을 갖게 됐는데요. 이 이야기는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누가 죽였는가에 대해서 포인트를 잡아서 얘기를 풀어나갈 것이다 했는데 그 전까지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좀 있었어요. 특히 그 철모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오늘도 고상만의 수사반장, 고반장님 모시고 판문점의 김은중이는 누가 죽였나 오늘 네 번째 시간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요. 게시판 보고 왔는데요. 국민카페에서 나란히 가지 않아도 공개 방송하는데 무슨 돈을 15,000원씩 받아요. 공개 방송이 아니고 병이 옹이 카페 빌려서 콘서트를 하는 건지 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뭔지 알고 가야죠. 이건 질문이 아니고 따지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사실은 국민TV 사무국에 PD를 통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콘서트 K를 매달 하는데 이 게스트를 모시는 비용이 좀 있다. 예. 평소에 제가 방송을 진행하는 그런 방송 제작비보다 좀 크다. 저는 근데 그게 국민TV에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좀 제가 좀 싫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만큼은 입장료를 좀 받아서 지금 일단 콘서트 K에 필요되는 예산이 인원이 어떻게 되냐면요. 저와 PD가 기본이고 노정열 씨, 그렇죠? 노발대발 진행하는 노정열 씨 외에도 그리고 가수 한 명 혹은 한 팀, 그리고 이야기 손님 한 분 아니면 두 분, 그리고 엔지니어. 그렇습니다. 콘서트이기 때문에 외부 엔지니어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3명 이상의 그런 출연료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죠. 저는 그것을 국민TV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의 그 사무국 예산으로 방송 예산으로 쓰고 싶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출연료를 거둘 수 없을 만큼 관중들이 적게 오면은 제가 책임을 지기로 했습니다. 제가 책임을 지기로 하고 그 이상이 오고 그러면은 이 제작비를 국민TV에 내고 혹시라도 남은 돈이 있으면은 오신 분들에 더 챙겨드린다. 그래도 푼돈이죠. 아주 푼돈입니다. 이 입장료 15,000원에는 포함되는 것은 음료 가격도 들어갑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제 콘서트에 15,000원을 받고서 하지는 않습니다. 제 콘서트라고 한다면은 좀 더 많은 세션들과 함께 더 확충된 조명과 음향으로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입장료도 더 많고요. 됐습니까? 질문위원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런 얘기까지 해서 좀 구차합니다만 기타 한 대 갖고 공개 방송하는 거 저로서는 음악적으로 그렇게 이익이 되지는 않습니다. 한 곡을 하더라도 여러 악기들이랑 같이 음악을 연주하고 싶은 것이 음악인의 그런 욕심이죠. 예. 자, 애국 시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오늘도 이 한 달 동안 우리가 본 것은 우리나라 공권력이 얼마나 무능한가. 그리고 국민들을 위해서 과연 존재하는 방송인가, 진실을 위해서 존재하는 방송인가에 대한 이런 그런 기자들인가에 대한 그런 회의. 도대체 국가 권력이란 건 무엇인가? 오늘도 특조단 단장이라는 사람의 그런 발언을 통해서 본 것은 진실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믿고 있는 국가 안보라는 것이죠. 진정한 의미의 국가 안보가 아닌 조직의 그런 보호, 자신이 믿고 있는 국가 안보. 이분이 마지막 순간 세상을 떠나면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개개인의 한 명 한 명의 그런 진실, 한 명 한 명의 정의가 제대로 살아있을 때 진정한 국가 안보는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 왜? 이 땅이, 이 나라가 우리 목숨을 바쳐서 지킬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는 끊임없이 하는 것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판단보다도 자신이 믿고 있는 국가 안보도 중요한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정당한 목숨값이고 정의고 진실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원래 음악을 들으면서 마치기도 합니다만 오늘 1부에서 음악 많이 들으셨죠? 내일은 바로 물독심송님과 함께하는 독재유산 답사기. 내일 테마가 또 기대가 됩니다. 예, 고상만 씨와 함께 했던 고반장의 수사반장 가 더불어서 또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